백대 사건으로 보는 삼국지 제7화 타도 동탁 18로 제후의 본기편입니다. 동탁을 토벌하라는 황제의 직서를 위조해서 사방에 돌립니다. 정의의 본기를 하는데 위조를 한다. 그것도 황제의 직서를. 황제의 직서가 아니라 삼공의 공문이었습니다. 18로 제후라고 합니다. 내게 봉선이 있으니 아무 문제 없느니라. 동탁 측에서는 화옹이 선봉이 되고 연합군 쪽에서는 손견이 나오면서 삼국지 최초의 대회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소설이고 정사는 조금 다르죠. 아니, 많이 다릅니다. 공선차는 거병에 참여를 거의 안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공용은 확실합니다. 아예 참여 안 했습니다. 마등도 확실합니다. 아예 참여 안 했죠. 반동탁군의 전투는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반동탁군의 주력이 동쪽에서 합류해서 낙양으로 진격하는데 반동탁 연합군이 결성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첫째, 낙양은 방어에 불리하다. 그는 주저없이 낙양을 불사르고 동쪽과 남쪽 양 방향에서 반군이 접근하고 있는데 두 군대 중 어디를 먼저 쳐야 하느냐. 원술과 손견의 남군을 먼저 공략하기로 합니다. 그러자 분노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조의 목표는 호로관이었습니다. 서영을 파견해서 조조를 공격합니다. 조조는 대패하죠. 동탁의 진짜 주력 수만 명은 손견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예상치 못한 동탁의 대군의 습격을 받고 손견은 대패합니다. 화웅은 연전연승하면서 연합군의 본대를 향해 다가옵니다. 짜잔. 이렇게 해서 드디어 유비와 관우가 장비를 위한 시간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임영환입니다. 백대 사건으로 보는 삼국지. 오늘은 삼국지에서 가장 멋진 장면 베스트 10을 뽑으라고 하면 분명히 그중 두 개는 차지할 너무 유명한 얘기라서 제가 그냥 간단히 설명만 하겠습니다. 화웅이 18로 제후군의 본진 앞에 와서 도발을 하자 원술의 부장 유섭이 출전합니다. 단 3합의 목이 달아납니다. 다시 한복의 장군, 얘는 부장이 아니고 상장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급도 높죠. 반봉이 나가는데 역시 화웅에게 죽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벌써 뻥인데 사실 전투를 하다 보면 뭐 장군들이 1대1 대결할 때도 있겠죠. 10만 대군이나 동원하는 전투에서 장군들이 결투로 승부를 냅니까? 그래도 관중들은 이런 이야기에 열광하니까 참 뭐라고 하겠어요. 전쟁의 진리라는 기준에서 보면 빵점짜리 얘기지만 드라마라는 기준에서 보면 100점 만점에 200점, 300점이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이럴 때 진실은 결코 거짓을 이기지 못한다. 이딴 말 하면 저만 바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관우가 나섭니다. 조조가 격려의 뜻으로 술을 한 잔 따라주죠. 관우는 탁 다녀와서 먹겠다고 합니다. 이 대단한 자신감, 대단한 카리스마. 그리고 진짜로 화흥의 목을 베서 돌아옵니다. 관우가 술잔을 들었더니 술잔에 술이 식지도 않았죠. 이게 베스트씬 1번입니다. 정말 임팩트 있는 장면인데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소설로 감동이 끌어오르는 장면이 있고 영상으로 감동이 차고 넘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맞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 술잔이 식지 않았다. 이 장면이 드라마로 보면 별로 임팩트가 없어요. 어색하고. 그럼 이제 우리가 너무 알고 봐서 그런 거 아니냐, 기대가 넘쳐서 그런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 경우로 보면은 삼국지 드라마 보면 사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삼국지 장면 다 알고 보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다 알고 봐. 그래도 짠한 건 짠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안 짠하다는 거는 내가 알고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드라마랑 안 맞는 장면이에요. 제 기준으로 보면 이 장면이 소설과 드라마의 제일 갭이 큰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베스트 2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씬은 더 대단합니다. 화흥이 죽자 드디어 공포의 장수 여포가 나타납니다. 여포는 왕광의 휘하로 한해의 명장이라 불리던 상장도 아니고 이제는 명장, 부장, 상장, 명장. 하여간 명장, 박렬을 단 5합에 죽입니다. 요건 좀 미리 말씀드렸는데 왕광은 이때 여기에 있지도 않았어요. 왕광은 완전 독립부대로 북쪽에서 내려왔는데 동탁이 그냥 별동대로 격파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더 이상 없잖아. 명장까지 갔으니까 다시 처음부터 장량의 부장 목순, 공융의 부장 무한국이 나가는데 다 이제 격파됩니다.
그러자 분노한 공손찬이 나섭니다. 역시 18로 제후 중에서는 요동의 백마장군 공손찬이 제일 세지 않겠어요? 공손찬이 나갔는데 이 공손찬마저 상대가 안 됩니다. 이때 혜성같이 장비가 등장하죠. 여포와 50합을 겨루도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관우가 합세해서 다시 30합을 싸웁니다. 마지막에는 유비까지 합세해서 3대 1의 대결을 펼칩니다. 이 광경은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모든 장수와 병사들이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지친 여포가 도주하고 사기가 오른 연합군이 맹공을 가하면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여포가 패하자 동탁은 충격을 받고 낙양을 버리고 장안으로 천도해버립니다. 폐허가 된 낙양. 닥쳤던 개의 지붕 쳐다본다는 게 딱 이런 격이죠. 연합군은 실망해서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대결은 무승부로 끝나버립니다. 여기까지가 소설의 내용인데 뭐 솔직히 감동적이긴 하죠. 아니 감동이 차고 넘칩니다. 임팩트 대단하고 이놈의 3대1 대결 때문에 엉뚱한 일이 생겼는데 삼국지 최고의 장수가 관우냐 여포냐, 여포가 세냐 관우가 세냐라는 끔찍한 논쟁이 생겨버렸습니다. 지금도 가끔 저한테 이런 질문하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의하면 중학생 때부터 제 친구들이 이 주제로 싸웠던 것 같아요. 아마 30년, 40년 이 나이 되도록 아직도 싸우고 계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럴 거야. 솔직히 제가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어릴 때는 이거 짠했어요. 하여간 이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아무짝에 쓸데없는, 아니 누가 센 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그리고 답도 안 나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짠하고 나는 이 사람이 더 뭐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이 세다고 그러면 찝찝하고 드라마에 그렇게 나오면 괜히 보기 싫어지고 하여간 이렇게 사람들을 빠져들게 하는 뭐가 있어요. 이런 거 잡아내는 게 진짜 천재 작가죠. 좌우간 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30년을 싸워도 할 수 없는 거지. 자, 그러면 이 끔찍한 주제 정사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할 말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왜? 완전한 뻥이니까. 제가 이 말을 좀 여러 번 하는데 소설에서 최고의 감동을 주는 장면은 거의가 뻥입니다. 사실 이게 제가 삼국지를 시작한 동기입니다. 역사가는 사실이 중요한 사람이다. 역사 왜곡은 범죄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소설이 뻥이라는 건 내가 알려줘야겠다. 이렇게 시작한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안타까운 건 이게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소설의 내용을 가지고 이게 인생의 교훈이다, 역사의 교훈이다 이렇게 포장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소설의 내용이라고 교훈으로 쓰지 못한다, 인생의 교훈이 되지 않는다 그런 건 아닙니다. 작가의 인생관, 철학이 녹아있는 메시지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도 거기서 우리가 올바른 교훈을 캐치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삼국지에 있는 픽션 중에서 역사와 다르다가 아니라 인간의 삶, 인간의 역사와 동떨어진 얘기, 일어난 적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을 역사의 진실이라고 포장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삼국지가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게 많다는 거예요. 물론 뭐 평생 1대1로 싸운 적도 없는 여포하고 관우를 두고 누가 더 세냐고 평생 고민하는 거, 뭐 이것도 저는 그 즐거움으로 그냥 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나도 그러니까 인생에 그런 낙도 있어야지. 다만 나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화나고 욕하지만 않는다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협지의 경공술, 하늘을 난다. 근데 뭐 하늘을 경공술을 하려면 단전에 힘을 줘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다 칩시다. 이걸 가지고 봤지? 너희도 단전에 힘을 주고 정신 집중하면 하늘도 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친다면 이건 사기잖아.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게 왜 완전한 뻥이냐? 공손찬은 반동탁 연합군에 참전하지 않았어요. 유비가 평원현령으로 있다가 공손찬 군대에 합류한다고 하는데 그때 유비가 평원현령도 아니었습니다.
뭐 평원 현령이었다고 해도 공선찬이 참전하지 않았으니까 지나간 적도 없을 것이고 결론은 마찬가지죠. 원래 유비는 황건적 난에서 세운 공로로 고향인 탁현 근처에 있던 안희연의 현위가 됩니다. 현령이 아니고 현위예요. 그러다가 감찰 나온 도구를 두들겨 패고 사직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공을 세워서 고당현 현령이 되는데 이 현이 황건적에게 함락되어 버립니다. 그러자 갈 곳 없어진 유비는 공손찬에게 귀순하죠. 소설에서는 유비의 명예를 위해서, 아니 참 관우와 장비의 명예를 위해서 요 얘기는 뺐어요. 황건적에게 패전했다는 얘기에. 이러면 안 되잖아. 황건적 따위는 관우 장비가 혼자서 때려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얘기는 빼고 그냥 나중에 다시 공을 세워서 고당현의 현위가 되었다가 공손찬의 추천으로 평원현령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공손찬 덕에 유비가 평원현령이 된 건 맞는데 그 시기는 나중에 공손찬이 원소와 대립할 때였습니다. 유비를 평원현령으로 임명한 것도 원소를 남북으로 협공하기 위해서였죠. 관우 장비가 현장에 없었다면 화엄은 누가 주겠나? 앞 시간에 손견이 동탁의 주력권을 맞아서 대패했다고 했습니다. 손견은 대단한 장수였고 정봉, 황계 등 그 측근에 있던 훗날 오나라의 명장이 되는 부하들은 진짜 손견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병사가 죽기는 했지만 손견의 부대는 와해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들은 병력을 다시 모아서 192년에 다시 낙양으로 진격합니다. 원술이 군량을 끄는 건 이후의 일이고 손견이 그것 때문에 패하지도 않았습니다. 손견이 치고 올라오자 동탁은 호진과 여포를 파견합니다. 이게 여포의 첫 출전이었죠. 여포는 소설처럼 정말 대단한 용사이긴 했어요. 1대1에선 진짜 강했던 청년 장수였죠. 그런데 이게 1대1로 싸움 잘하는 거하고 군대 지휘하는 건 다르죠. 첫 출전이라 그랬는지 호진과 사사건건 대립합니다. 이렇게 돼서 군이 분열해버리자 손견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는 여포군을 대파했고 화엄을 이때 죽입니다. 호진과 여포가 패하자 동탁이 직접 출전합니다. 손견은 동탁도 격파하죠. 원술이 군량을 끄는 건 이때인데 손견이 설득해서 다시 제공하게 됩니다. 근데 요 순서는 조금 후한사하고 조금 다른데 뭐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손견은 이후에 낙양 90리 지점까지 진출합니다. 손견전에서는 그러자 동탁이 낙양을 버리고 장안으로 천도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손견의 공적을 과장하기 위한 소설 같습니다. 이미 그 전에 동탁은 장안으로 천도했어요. 손견이 낙양에 근접하자 여포가 다시 한번 막아섭니다. 이번에도 손견이 격파합니다. 여포가 이게 갑자기 막 줄어드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소설에서는 그냥 3대1로 싸워서 지는 걸로. 하여간 그 3대1 사건은 대단해. 이렇게 해서 아무도 안 죽고 4명이 다 살았어. 뭐 유비야 어차피 살아남아. 무력으로 할 건 아니지만 관우 장비 여포가 다 살았잖아요. 다 카리스마를 부여하고. 좌우간 정사로 보면 여포 위에 손견입니다. 이렇게 손견이 홀로 맹활약을 하는데 조조는 패해서 초연으로 돌아갔고 원소는 공손찬, 유우, 유대, 한복하고 싸우느라고 정신없고 원술은 남양 땅 하나 먹더니 원소를 노리고 이런 걸 이제 난세의 개판이라고 합니다. 사실요, 이게 농담이 아니고 이게 뭔가 난세 이렇게 하여간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난세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많은 기회가 막 터져요. 혼란이 터지니까. 그러면 우리는 삼국지처럼 대권을 노리고 막 나갈 것 같은데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앞에 떨어진 거 죽기 바쁩니다. 그럼 연합군 이런 거 대권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뭐냐? 가면서 길거리에 떨어진 거 주워 먹으려고 하고 이제 우리 모두가 출전했으니 10명이 출전했으면 10명이 집이 비었잖아요. 야, 저거 먹으면 땡인데 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소설에서도 정사에서도 이런 분열 때문에 그 반동탁 연합군이 실패했다고 하는데 사실 진짜 결정적인 이유는 동탁의 장안 천도였어요. 이게 정말 절묘한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섬서 분지 지역은 마등이나 한수 등 이민족 기병 부대가 가득합니다. 이 지역 평정하는데 나중에 오래 걸려요.
게다가 이 지역은 낙양과 달리 산과 강으로 둘러싸여서 방어력도 출중합니다. 낙양과 장안 사이에 유명한 화산이 있습니다. 무협지에 나오는 화산파의 그 화산. 이곳이 중일전쟁 때도 일본군이 뚫지 못한 천혜의 방어 지형입니다. 제가 화산에 가보기 전에는 진짜 이런 지형은 만화에만 나온다고 생각했었어요. 정말 만화 같은 지형이 펼쳐집니다. 세상은 넓고 우리가 모르는 건 정말 많더라고요. 게다가 원서나 산동 군벌 입장에서 보면은 장안이 너무 멀어요. 동쪽 끝에서 서쪽 끝입니다. 나중에 당태동이 고구려 정벌을 할 때 장안에서 요동까지 오는데 1년 걸렸어요. 저는 정치적 이기심보다 이런 현실적 조건이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으로 따지면 그깟 기주나 유주 삼키는 것보다 장안 점령하고 황제 구하는 게 최고죠. 근데 그걸 왜 안 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안 하는 거죠. 불가능한 최선이 아니라 가능한 차선을 선택했던 겁니다. 동탁의 장안 천도로 인해서 삼국지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기존의 군벌 집단은 그 누구든 장안까지 진격할 수가 없습니다. 여포, 화홍을 다 쳐부순 손견도 힘이 붙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장안으로 갈 수 있을 만한 덩치와 체력을 만들어야죠. 그 체력을 만들려면 어떻게 합니까? 옆에를 잡아 먹어야 됩니다. 이제부터 영웅 호걸 간의 M&A, 병합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삼국지의 이 팩트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과연 어떤 것이 다른가? 바로 이 책 속에 있어이다. 삼국지 아저씨 우리 임영환 박사님께서 드디어 전략 삼국지를 쓰셨습니다. 제목부터가 멋있습니다. 전략 삼국지. 근데 이제 혹시 이제 아픈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딱 첫 번째 1부의 시작이 정사 삼국지와 소설 삼국지입니다. 예, 여기 팩트, 폭행 맞기 싫으신 분들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한 이 부분도 약간 소설이죠? 예. 요거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사실 삼국지가 소설로 유명한 바람에 네. 그 진짜 정사에게는 많이 빠졌는데 네. 사실은 정사 삼국지 자체가 굉장히 교훈이 많은 책이고 다이나믹한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소설 삼국지도 명나라 때 나온 게 아니라 삼국시대 끝나자마자 수많은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를 네. 여기다 편집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삼국지 자체가 역사 자체가 되게 흥미로운 책인데 네. 이게 소설로 넘어가니까 정말 재미난 역사가 다 죽고 수많은 교훈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투 장면은 사실 삼국지 소설의 전투 장면은 맨날 매복, 네. 화공, 모종강이 그랬더라고. 네. 이 수많은 전투 장면을 봐라.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 맞는 말이지. 그냥 다 뻥이란 말이야. 하지만 그 뻥 속에서 감동을 찾아낸 우리 아니겠습니까? 감동은 있는데 진실은 교훈은 없어. 진짜 솔직한 얘기로. 네. 그래서 진짜 전투의 교훈은 따로 있어요. 아. 그런데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훌륭한 전투도 많고 네. 굉장히 역동적인 삶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사 속에 있는 교훈들을 뽑아왔습니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국지를 읽지 않은 사람과는 친구가 되지 마라. 그런데 삼국지를 3번 이상 읽은 사람과는 절대 싸우지 마라.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참 많은 표본이 돼주고 교훈이 돼준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교훈을 모아서 우리 삼국지에 대한 이야기 전략 삼국지 쓰셨으니까요. 이거 많이들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